G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서인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총선 룰을 준비하는 등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그동안 공직선거 및 생활 주변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선거 문화 개선과 정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많은 또 성과를 이루었고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자 마이클 샌달 교수 등 그 유명한 외국의 석학자들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새로운 성공된 모델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도 보내주시고 또 선거 때마다 또는 필요적 정치적 시기 때마다 참여해주고 또 나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 점 이번 기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국민만 보고 국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당지원팀장 때 2006년도 6.13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마디로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그런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개선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매니페스토에만 한정을 해보면 정당 후보자가 선거 때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공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선거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선거가 잘 치러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이렇게 얼들듯이 아주 후진적 선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컨대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하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 문화, 또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혈연지연 학연 이런 영고주의 이 선거 문화, 이것을 후진적 선거 문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는 우리 선거 문화가 한 발짝, 또 정치 문화가 한 발짝 나설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척결하고 정책 중심의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이 됐죠. 그런데 영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처럼 정권 공약이나 정책 공약에 한정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선거 참여 주체인 정당 후보자, 유권자, 또 당선자 이렇게 역할에 맞는 한국적 매니페스토로 설계야 디자인을 했죠. 예컨대 정당 후보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러한 공약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를 하고 당선자는 그러한 선거 때 제시한 정책 공약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는 다시 그러한 정책 이행 정도를 평가를 해서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반영하는 그런 사이클적인 선거 문화 개선 운동으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 결과 많은 선거 문화가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렇게 결혼 매니페스토 또 뭐 직장 매니페스토 이런 것처럼 약속과 실천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니페스토 결혼식 그 주례를 봤었고요. 예컨대 뭐 사랑하는 부인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같이 가겠다. 또 뭐 이렇게 남편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런 음식들을 매월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런 어떤 공약들이 있죠. 일본에서 이런 한국적인 매니페스토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빠르다. 이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래서 2009년도에 국제 한일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또 한국적 매니페스토에 대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저희들이 매니페스토를 역수출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2006년도에 중앙선관위 정책정당 지원팀장 시절에 이 매니페스토를 접목을 하게 됐는데요. 초창기에 처음에 도입하려고 할 때 내부적인 반발이 좀 있었죠.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직원도 그렇고 또 정책 결정 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런 판단을 내렸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정책 선거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어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매니페스토가 추진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매니페스토를 추진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 예산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예비비 1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또 집행하고 시민단체나 언론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매니페스토가 확산하게 됐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매니페스토를 추진하는데 국회에 가면 왜 선관위가 정당 후보자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매니페스토인데 왜 선관위가 추진하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도와줘야 되고 또 걸음마를 걸었을 때 또 달리기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줍니까? 이렇듯이 매니페스토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자적 이치에서 매니페스토 참여 주체인 정당 후보자 또 국민, 유권자죠.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매니페스토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선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후원자적 측에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게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제도적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 장선거는 매니페스토를 선거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아직도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스스로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전체적으로 모든 선거가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선거 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텐데 아직 제도적으로 절름발이에 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제가 선거연수원장 시절에 2017년도에 수원청사를 개원했는데요. 우리 선거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산실이자 메카입니다. 근데 21년 동안 종로에 선거연수원이 있었는데 너무 그 규모 면에서 적고 또 수요도 늘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력한 결과 예전에 그 농촌진흥청 여기 전주로 그 이전을 했는데요. 그 청사를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받았고 그걸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통해서 2017년 하반기에 수원청사로 확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보면 종로 청사보다 33배 규모가 큰 2만 평 규모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환경적인 측면도 정조대왕이 애민 정신을 위해서 이렇게 팠던 그 소호가 앞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뒤에는 나지막한 여기산이라고 여인이 치맛자락을 두르는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괜찮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경이 아주 그 친자연 환경적으로 해서 여러모로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도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로청사를 마감하고 수원청사, 이 수원시대를 연다 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의 이게 산실로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고 또 민주시민교육 기관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교집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 이것을 또
제정해서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애국의 스웨덴에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처럼 정치권과 국민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플랫폼이.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선거연중 중심으로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해서 그걸 스타트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그 애국의 선거 관계자들 초청해서 민주시민교육 그 연수를 하고 또 그 선진국의 그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들을 초청한 국제학술회도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유네스코 아태 태평양 이런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들하고 MOU 체결하는 등 이렇게 또 범세계 민주주의 뭐 시민의식 이런 것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금 장흥심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치 교육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패전국에서 나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근저에는 정치 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정치 교육 근저에는 또 보이테스 바흐 합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중심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처럼 독일도 이 정치 교육을 시키자고 하니까 좌우 이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대립을 해서 이 정치 교육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이테스 바흐라는 조그만 고을에 이렇게 그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대표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가 교화 금지 원칙. 민주시민 교육을 강제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논쟁의 재현성 원칙이라고 조국 사태라든지 연동형제라든지 헌법 개정이 이런 정치권에서 일어난 따끈따끈한 의제들도 학교에 그대로 재현이 돼야 된다는 논쟁의 재현성 원칙. 세 번째가 또 참여자의 이해 존중 원칙. 결론을 토론할 때 도출할 때 전혀 그 가이드가 진행자가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이 합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처럼 존중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이 원칙을 다 민주시민 교육하면서 적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연수원장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한국적 이 보이테스 바흐 원칙을 만들어내면 어쩔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 그걸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이 그 거버넌스적으로 교류 협력하면서 공통 분모를 이끌어냈는데 그게 5가지가 저희들은 이제 수원 컨센서스, 수원 합의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성 원칙. 그 다음에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기관 주체들의 그거 부분을 인정해 주자, 그 다양성 원칙. 또 세 번째는 강의 내용이라든지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켜야 된다, 중립성 원칙.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기관의 독립성도 인정해 주고 또 자율성도 인정해 주자. 또 한 가지는 참여자의 이렇게 자기 개발. 독일에 말하자면 참여자의 그 이해 존중 원칙하고 비슷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기 개발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준수를 하자 해서 5가지 원칙을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나가는 방향성과 교집합을 잘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의식이라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이해를 하고 또 선거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뭐 역량이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그 젊은 층의 투표율도 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시민 교육을 기회할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시민 교육 학과를 각 대학에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되는데요.
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특강으로 뭐 정치관계법 뭐 이해라든지 리더십 또 한국 정치나 선거에 대한 이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학생들하고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좀 함양을 해서 선거나 정치에 좀 더 변동의 역군이 되어주기를 저를 기대하면서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도권이나 호남권에 최근 3년 동안 20년이 되더라고요. 하고 또 이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또 선거 때 보면은 저 또 공무원 선거 범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통계를 보면 공무원 선거 범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한 2 내지 6% 정도 이렇게 차지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뭐 정치관계법 이해라든지 또는 어차피 선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이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도 구례 열린 그 강좌에서 뭐 지방자치 성공 협업으로 혁신하라 이런 주제로 뭐 특강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 전략은 소통하고 또 창의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 중에 협업. 협업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수평적 개체들이 장점을 이렇게 접목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지속 가능한 협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토 전문가고 그래서 매니페스토하고 협업하고 잘 이렇게 믹스한 신뢰 기반 협업 이런 쪽에 저는 비중을 관심과 비중을 두고 앞으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시절에 정말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까 하는 이렇게 고민, 다각적인 검토하는 과정 중에 야 이게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의미를 좀 이렇게 반추해보고 또 이렇게 주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있으면 좋겠다. 예컨대 뭐 근로자들도 있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담는 그런 지방자치의 날도 있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 날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1948년 정부를 구성했던 50총선거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통선거로 민주선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첫 발을 디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건 유권자 의식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5월 10일을 유권자 날로 이렇게 하자 해서 제안하고 그래서 법무팀과 국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서 2012년 1월 달에 공직선거법에 입법이 돼서 법정 기념일입니다. 유권자 날이. 그때 이제 법을 보면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5월 10일을 유권자 날로 정하고 또 유권자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유권자 주관으로 정해서 또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기념식도 갖고 또 부대 행사가 갖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년이 8도를 맡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기념식을 갖고 또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뭐 강연 콘테스트라든지 또는 토론회라든지 또는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유권자와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 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근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공명선거를 확고히 이렇게 다져왔던 그런 그 기조를 저희들이 이어가고 2020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의무도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죠. 그러다 보면은 전방적 투표보다는 회고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이슈, 의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입법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이 아주 높은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투표율이 낮죠. 예, 참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투표율은 난제 중에 난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그 투표율을 보면 7회 지방선거 때 전국 투표율이 60.2%입니다. 이것은 1회 지방선거 때부터 보면은 최초로 60%대를 돌파한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주는 59.2%, 그다음에 전남은 69.3%에서 전국 1위입니다. 예, 강주 전남은 좀 높은 편이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77.2%, 그다음에 20대 총선이 아마 58.1%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은 이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OECD 국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OECD 국가에 2009년부터 10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71.4%, 우리는 56.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표율은 뭐 단순하게 유권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거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선정부터 정말 정보를 올바르게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미 홍보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지난 20일 국회에서 뭐 한국유권자 총연맹, 국민정치평가신문 등 10여 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올해를 빛낸 우수 기업 문화예술 대상을 이렇게 시상했는데요. 그때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내부적인 뭐 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선거 관리, 역량, 또 문화 개선 노력, 또 저에 대한 매니페스토 도입, 유권자 날 제정, 민주시민교육 그 어떤 추진, 그리고 또 통일 후 선거 문화 개선 방안 이런 연구의 어떤 공과가 예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뭐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국민 주권 시대에 발맞춰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관리와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여력을 다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정말 저는 선관위에서 30여 년의 세월의 몸을 담았습니다. 예. 어디 앉으면 풀도 안 날 겁니다. 공정, 엉정, 중립이라는 그 속에서 긴장된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요. 저의 어떤 열정이 선거 문화에 녹아들여서 뭔가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조직이 또 여기까지 저를 챙겨준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는 걸로 봅니다. 네, 앞으로도 선관위 있든 또 밖에 퇴직을 해서 나가든 선거 관리에 몸담았던 정신과 가치 이런 부분 절대 잊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4월 15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정말로 그동안 국민적 갈등과 대리, 분열 이런 부분이 일거에 해소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으로 이렇게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깐깐한 실천 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뭐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여자는 주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손님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낌없는 애정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